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환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찾을까요? 대부분 감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흔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잇몸병이라고도 불리는 치주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앓고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치주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역대 최대 수치인 1,8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주 질환을 앓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더욱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치과 전문의 장소은 과장과 함께 치주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수원병원 치과 전문의 장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감기보다 치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더 많다. 진짜예요? 네, 정말 많습니다. 잇몸 질환으로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구강병의 양대 산맥이 치아 우식증, 충치와 치주 질환, 잇몸병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충치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 이상 중장년층 분들은 거의 잇몸 질환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주로 호소하시는 게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 입냄새가 난다, 이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기가 힘들다. 또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이만큼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가 흔들리고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오시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물어보시는 게 대학병원 치과에서도 치주질환 치료가 가능합니까? 대학병원에선 검진이나 큰 수술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치주 관리를 더 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치과 의원에서는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정도만 받으실 수 있는데 반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잇몸을 절개해서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잇몸 치료를 더 자세히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지금 계신 종합병원이나 네. 이런 큰 병원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검사나 검진 그리고 또 치료까지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증상들을 방금 전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선생님, 치아가 썩어서 결국은 이에 문제가 생겨서 잇몸도 붓는 거고 피도 나는 거고 이게 다 충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충치와 잇몸이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거는 다른 거네요. 별개의 문제인가요? 네, 아예 다릅니다. 치아는 치아이고요. 네. 잇몸병은 치아 주위 조직의 질환입니다. 그러면 네. 건강한 치아 주변의 잇몸은 상할 수도 있어요. 치아는 상할 수도 건강한데. 있습니다. 네. 아예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쪽이 아프다, 왼쪽에 아래쪽이 아프다 그럼 무조건 치아의 문제인데 치아 때문에 잇몸도 같이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잇몸에 생기는 염증이나 질환이 치주 질환이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치주가 대체 어디인지, 치주 질환이 뭔지 네.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치주 조직은 치아 주위 조직을 말합니다. 치아 주변에는 4가지 치아 조직이 있습니다. 치주 조직이 있습니다. 네. 첫째, 그 핑크색 부분, 이 아하고 보시면은 핑크색으로 보이는 치은 잇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잇몸 안에서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치조골, 잇몸 뼈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치아 뿌리와 잇몸 뼈를 연결해주는 치주 인대가 있고, 네 번째로는 치아 뿌리를 표면을 덮고 있는 배각질이라는 그런 구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은 이 4가지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생기나요? 보통은 치은염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그 나머지 치주 조직에도 같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 딱딱한 거나 뭐 이렇게 좀 단 거나 이런 거 짠 거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면 물혹 같은 게 잇몸에 생길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 치은염, 치주염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딱딱하거나 그런 걸 먹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치아 안에 있는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이 치아 뿌리를 통해서 그 밑으로 파고들면서 뼈를 녹이면서 혹이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아예 다릅니다. 어렸을 땐 그런 혹이 이렇게 나면 뭐지 하고 눌러보다가 터트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터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 염증이 그 뼈를 녹이게 되기 때문에 그 뼈를 녹이고 그 잇몸이랑 붙은 상태가 돼버리면 그 밖에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게 만져보실 수도 있고 또 밖으로 그 고름이 터져서 고름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치아의 문제인 건가요? 치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치아 주변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치주염이랑은 좀 다른 거다. 치주염일 수도 있고 그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나 치주 질환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분들의 식습관이 씹고 뜯는 것을 즐기시다 보니까 치아를 아끼지 않고 막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징어, 오돌뼈, 닭연골, 곱창과 같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면 치아에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 치아가 그 힘을 버텨내면 그 힘이 그 치아 주변 조직으로 전달되어서 치주 조직에 위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선생님도 안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아가 좀 네. 안 좋아지고 나서 오징어 네. 드시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진짜 이거는 형벌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딱딱한 걸 먹지 말라고. 아니 근데 저는 오징어를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건조 오징어를 좀 잘라서 드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뜯는 느낌 말고 네. 좀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네요. 딱딱한 걸 많이 먹고 또 오징어나 이런 좀 씹고 뜯는 느낌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치주 질환이 많다. 그러면 젊은 환자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요? 요즘 20, 30대 분들이 워낙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건너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전 오징어 먹습니다. 오징어 드세요?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술을 마시고 담배를 보통 더 많이 피우시게 됩니다. 또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에 밤에 이갈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갈이를 한다거나 평소에 이를 무는 습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안의 세균도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네네. 젊은 층에서도 네. 파괴적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2부로 건너갈게요. 자, 돈키호테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 치과 전문의 장수원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소원 과장님과 치주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장소원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마무리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밤에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아니면 이를 가는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턱관절에 문제가 좀 생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턱관절 고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갈이나 이 약물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힘이 치아와 턱을 통해서 여기 턱관절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씹는 턱 근육들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법으로는 통상적으로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합 안정장치, 스플린트라고 들어보셨죠? 밤에 끼고 자는 장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치료를 해야 되고, 오늘 주제는 일단 턱관절은 아니고 잇몸 염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는 게 잇몸의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잇몸의 염증을 유발시킨다기보다는 잇몸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 분들한테. 네.
없는 걸 생기게 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치주염 급성과 만성으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 기준부터 볼까요? 급성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은 치주염의 진행 속도와 발생 연령이 다릅니다. 만성 치주염은 예전에 성인형 치주염으로 불리었고 급성 치주염은 예전에 유년형 치주염으로 불리었습니다. 대개는 거의 만성 치주염이 많습니다.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염증이 서서히 진행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태 치석도 더 쌓이니까 네. 나이가 증가할수록 만성 치주염도 증가해서 보통 40대 이상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달리 급성 치주염은 보통 사춘기 시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데요. 치태와 치석이 별로 없는데도 앞니와 큰어금니 몇 개 치아에 염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보통 AA 세균이라는 특정 세균에 감염돼 있고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 치주염은 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1130님은요. 치석과 치태 차이가 뭘까요? 치석 제거를 하면 치태도 제거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네. 치태 하면은 치아에 태가 이끼태거든요. 그래서 치아에 붙은 이끼라는 뜻이에요. 네. 치아에 이끼처럼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치태. 네, 바로 세균 공동체, 세균막입니다. 아, 그러면 네. 이렇게 치석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이긴 하겠네요. 네, 이 치태가 그 침 안이나 이런 데 무기질과 결합하면은 돌처럼 단단하게 섞여야 되는데 그것이 치석입니다. 그럼 치석이 되기 전 단계가 치태인가요? 네, 그리고 치석이 그렇게 생겨버리면 치석은 다공성 구조라 울퉁불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또 치태가 더 들러붙는 환경이 됩니다. 그럼 치석 제거를 하면 치태도 함께 제거가 되는 건 맞네요. 맞습니다. 치석 제거를 했을 때 이가 같이 갈아진다. 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석 제거할 때 쓰는 기구가 초음파 스케일러인데요. 초음파 스케일러. 네, 초음파 스케일러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끝에가 뭉툭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스케일러가 작동하는 원리가 진동에 의해서 맞아요. 툭툭툭툭툭 치는 힘에 의해서 치석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를 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질문 주신 분이 1303님. 잇몸 질환이 있으면 이가 시려서 치석 제거가 너무 힘들던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잇몸 질환의 원인이 치석과 치태입니다. 결과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잡아야겠죠. 당연히 치석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치석 제거를 하려면 일단 시리더라고요. 그리고 잇몸 질환, 그러니까 이가 시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을 때 네. 치석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건드리기만 해도 시리니까 네. 하기가 쉽지가 않던데 마취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마취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잇몸 치료입니다. 보통 잇몸 밑에까지 치석이 쌓이게 되면은 네. 그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건드릴 때 찌릿찌릿하고 시큰시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잇몸 위에 치석이 있습니다. 그런 치석은 제거해도 그렇게 크게 통증이 없고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제거할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또 이제 시린 거는 또 별개의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면 부었던 잇몸이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깨끗한 치근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시림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 중에 치아 목이 패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를 양치를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를 지글지글 가는 분들. 치아가 굽어졌다 펴졌다 하면서 치아 목 부위에 고치질이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 시림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림 증상이 어떤 때는 찬 것만 먹었을 때 시린데 어떤 때는 찬 것도 뜨거운 것도 시린 증상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가 더 안 좋은 건가요? 처음에는 찬 거에 시린 증상으로 시작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신경염증이 비가역적으로 돌아서면 그때는 뜨거운 거에도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에 시리면 거의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차가운 거에만 시릴 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 문자창으로 권은조님께서도
치아랑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 라인에 검은 띠가 생기는 거를 색소 침착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이 뭘까요? 색소 침착이 유발되는 커피나 콜라, 차 이런 종류를 저는 전혀 안 먹거든요. 사랑니도 빼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앞에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구강 세균 총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뭐 커피나 콜라, 차를 드시지 않는데도 그렇게 착색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착색은 그냥은 제거되지 않고 그냥 스케일러나 이런 걸로 치과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번 그렇게 제거했다고 다시 안 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계속. 네.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일단은 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검은색으로 착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많이 있으시군요. 네. 사랑니 반드시 빼야 될까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빼야 될까요? 사랑니가 잘 나고 잘 씹히고 문제가 없다면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사랑니가 만약에 잇몸에 묻혀 있으면 그 잇몸 주변의 염증, 지치주의염이라고 사랑니 주위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빼는 게 맞습니다. 안 빼도 되는군요. 네, 잘 났으면요.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저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이가 너무 시려서요. 치석 제거기를 사서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스케일링 하는 도구를 사서 직접 해주시는 건 봤어요. 근데 직접 본인의 이를 스케일링을 직접 하시는 분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이런 분들이 네. 많으신가요? 사실 저도 핸드 스케일러로 제가 직접 제거를 선생님은 하긴 기술이 합니다. 기술을 배우셨으니까. 네. 네, 근데 문제가 없을까 전 걱정이 좀 돼서. 그 잇몸을 해치지 않고 잘 치석만 잘 제거한다면 크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오염된 기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잇몸에 상처를 낼 경우에 그게 오히려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과 가서 하면 실인데 내가 하면 안 실이다. 이거는 너무 덜 하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보통은 그러실 겁니다. 그쵸. 네, 잇몸 위에 보이는 것만 보통 제거하시니까요. 치과에서는 보통 이제 잇몸 밑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면 까맣게 파르르르 잇몸이 떨리면서 그 안에 까맣게 치석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열심히 제거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시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거를 해야만 이의 네.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명섭님도 뭐 평소에는 꾸준히 직접 제거하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셔서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은 참 잘해요. 저도 가야 되는데. 자, 치주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증상이 있다면 치주염이 아닐까라는 걸 의심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될까요? 일단 잇몸이 빨갛게 붓고 피가 나고 아프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고요. 그 치아가 흔들리거나 또 씹을 때 아프다면 치주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치주염은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 파괴되는 질환이라 설명드렸는데요. 치조골이 파괴되면 그만큼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점점 내려가게 되니까 약한 힘에도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아프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취가 심하게 나도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치주염을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이 황화수소, 먹캡탄 등의 구취 유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심한 구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양치하는 등의 약한 자극으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둬야겠네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 2800님도 양치할 때 피가 나기도 하고요. 앞니 쪽에 자리가 조금 변형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이 흔들리진 않는데 흔들리는 느낌도 조금씩 들고요. 치주염일까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증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치주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치아가 움직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치주염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 점점 내려가면 치아가 동요도가 생기게 되는데 네. 그거를 병적 치아 이동이라고 합니다. 아. 잡아주는 부분이 적으면 계속 치아를 씹을 때마다 치아가 앞으로 조금씩 밀리는 힘을 받으면서 앞에 튀어나왔던 분들이 더 튀어나오고 원래는 가지런했던 이가 울퉁불퉁 겹쳐지게 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빨리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잇몸이 약한 분들은 꾸준히 치주염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번 약해졌던 거를 잘 되돌려 놨으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꾸준히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치주염을 앓았던 분들은 치아와 그 잇몸 사이에 요 고랑이 깊어져서 주머니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요 주머니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도 요 주머니는 그대로 조금 얕아지기는 하지만 여기 약하게 이렇게 치하면은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치태와 치석이 조금 쌓이게 되면은 금방 요 잇몸 주머니가 다시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요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여러분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주신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저희 준비된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게요. 일단은 충치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충치, 이가 썩은 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데 잇몸이 아픈 거는 치아가 아픈 것보다는 통증이 조금 둔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충치가 심한 경우에 치아 안에, 치아 아예 제일 안쪽에 치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치수? 네. 여기가 신경과 혈관 다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요 혈관이 팽창하면서 이 치수가 충혈,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팽창을 해야 되는데 치아 안에 내부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압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치수염은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어떤 분들은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맞아요. 이렇게 부여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반해서 치주염은 만성으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이를 뽑기 직전이 돼서야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그냥 씹을 때에만 아프거나 아니면 그냥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맞아요. 계속 이렇게 시리다 하니까 말다. 네. 그래서 그냥 잠깐 아팠나 보다 그냥 약 먹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료 시기를 미루게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주변을 잡고 있는 치조골이 결국에 다 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엔 치아를 뽑게 됩니다. 치조골이 다 녹아서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게 되더라도 치조골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치조골 이식부터 다시 네, 해야 되는 건가요? 이식부터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심으면서 같이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치조골이 많이 녹았다라는 거는 일단 나한테 남아있는 치조골, 그 뼈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 뼈가루부터 어떻게 좀 보완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겠네요. 지금 말씀 주신 분 중에서요, 왼쪽 어금니 부터 앞 세개 밑뿌리 쪽에 염증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더 크게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이를 녹인다고 하는데 치과에서는 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당 수치가 높다는 거는 혈당 조절이 안 되신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그 면역력을 많이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 잇몸 질환이 더 파괴적으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전신 건강 관리, 당 조절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당 조절을 하면서 그 주변에 만약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잇몸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당 수치를 잡는 거는 병원에 다니시면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당 수치가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라도 좀 잡히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꾸준히 좀 몸 관리를 하시면서 같이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명섭님. 몸 관리부터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부터 더 크게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아마 그 주변에 치조골이 다 녹고 거기에 염증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아프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염증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름이 돼서 터지면 오히려 좀 통증이 덜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부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염증이라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과에 가서? 절개를 해서 네. 고름을 빼내는 절개 및 배농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치조골이 다 녹아 있고 그 원인이 계속 안에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고름이 찰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원인 제거를 해야 된다. 통증은 없어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통증이 이렇게 큰 염증이 있는데 통증이 없을 정도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안 아프셔서 다행인데 통증이 없어서 안 아파서 다행인데 통증이 없다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아마 너무 만성화가 그죠? 돼서 예. 아마 네. 일단은 명섭님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당 수치 잡으시고 치과 치료 받는 거를 돈키호테와 함께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혼나요? 네. 명섭님 파이팅. 자,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앞서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치주 질환 중에서 치주염, 이게 치주 질환이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59%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더라고요. 치주 질환은 2명 중에 1명이 췌장암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치주 질환, 치주염을 방치했을 때 이런 병들에 노출이 된다는 건가요, 선생님? 치주염을 방치하면 그 치아와 그 잇몸 사이에 이 잇몸 주머니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세균의 수와 독성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치주낭 바로 옆에는 잇몸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쵸. 그 잇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치주낭 세균들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합니다. 피에 균이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세균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먼 부위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독소가 혈관에 손상을 입히면 혈소판 응집을 초래해서 혈전이 형성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혈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침투하기에 너무나 용이한 자리여서 네. 그렇다라는 거네요. 어쨌든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심혈관 질환이든 뭐 췌장암이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치주염 치료법, 우리 7분 남았는데 이제 치료법에 들어가고 있어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원인 요소를 제거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파괴된 그런 치주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요소라고 함은 치태와 치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치과에 가셔서 팍팍 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치주 소파술과 치주 판막 수술로 나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서 직접 보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잇몸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잇몸 밑으로 기구를 넣어서 그냥 긁어내는 치료냐의 차이입니다. 되게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되게 무섭네요. 잇몸을 열어서 밑으로 넣어서 긁어내고 막 굉장히 무섭네요. 근데 간단한 건가요? 치주 소파술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그냥 긁어내는 치료는 마취하고 하는 그 스케일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시술들도 어쨌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치태랑 치석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험이 안 돼가지고 치아는 보험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치석 제거는 되니까 네. 다행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는 걸 너무나 무서워하시고 한번 가면 내 치아가 아주 건강하다면 모를까 치료할 곳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들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자청에 보면 나는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시면 무서워하시고. 네. 항상 그렇습니까? 오면은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네, 많지는 않은데 그 이제 정기 검진을 오셔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그때는 이제 잘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중에는 저희 PD만 다니는 것 같아요. 잠깐 다녀. 알았어요. 자, 치주 질환 증상이 의심된다고 관리 잘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5337님. 일단 원인이 되는 치태랑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구강위생 관리부터 신경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보통 치아에 있는 치면 세균막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모형도 보시면 가져오셨어요. 네. 치아의 요 바깥면과 안쪽 면은 요 칫솔이 잘 닿습니다. 그래서 칫솔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치아 요 사이, 치아와 치아가 맞닿으면 여기 사이는 치간 칫솔을 쓰셔야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과 치간 칫솔 모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칫솔질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질 할 때 양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요 경계입니다. 요 경계를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네. 요 경계를 닦기 위한 양치 방법이 바스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요 경계에 요 칫솔을 이렇게 45도로 갖다 댑니다. 갖다 댄 뒤에 모를 넣는 거네요. 거의 넣다시피. 맞습니다.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세균들이 있으니까 거길 닦아야 되겠죠. 네. 여기 들어가게 살짝 이렇게 진동을 줍니다. 진동 주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요 끝에 모는 여기 유지된 채로 위에 부분만 살살살살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피가 납니다. 그럼 잇몸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했을 때 피가 난다면 잇몸이 안 좋은 살살 건가요? 하시면은 살살 하시고 잇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네. 피가 난다면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히려 거기 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니까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치간 칫솔 사용하는 방법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되게 많은 종류의 치간 칫솔이 있는데 그게 쇠가 있잖아요, 안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들어갔을 때 시리다. 쇠 맛이 느껴진다. 괜찮냐라는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잘못 선택하신 건데요. 치간 칫솔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쇠 부분이 있고요. 겉에 이렇게 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쇠 부분이 얇은 걸 선택하셔야 되고 요 겉에 있는 모가 길고 촘촘한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아 사이에 들어갔을 때 손상시키지 않고 치아 옆면에 붙은 그런 치태와 세균들을 잘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가 넓어야 그 모가 치아 사이를 잘 닦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 치간 칫솔보다는 그 치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평소에 내가 썼을 때도 치실을 많이 쓰는 게 좋은지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부위는 치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부위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치실은 아예 이렇게 그 좁은 면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치간 칫솔은 그 구멍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치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간 칫솔은 솔이 길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까지 같이 닦아주고요. 그거는 치실과 효과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치아 뿌리의 모양이 이렇게 볼록하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치아 뿌리에는 요 안에 있는 틈도 있고 여기 요철도 있습니다. 근데 치실은 사용하게 되면 선이잖아요. 줄이잖아요. 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요철에 있는 세균이 닦일까요? 안 닦이겠죠? 네. 그래서 치간 칫솔로 이렇게 닦으셔야 요 솔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요철 부위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사이에 요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면들도 있는데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훨씬 더 깔끔하게 닦일 수가 있다.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칫솔, 입솔질과 그리고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1, 2부를 다 하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 여쭤본 이야기들도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치아 건강검진에 대한 강조 말씀 한마디만 하면서 한 20초 남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주 치료 후에 잇몸 하방의 병적 세균수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평균 시간이 약 3개월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치주 질환이 심한 상태이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3개월마다 치과를 꼭 가셔야 되고요. 보통 치주 질환을 겪은 환자분들은 6개월마다 꼭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한 이야기 장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